이 여인은 죄가 있어서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살 수 있었으나 끝내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날 밤 사람 하나가 기록에서 지워졌고 강물은 아무 말 없이 그 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지 않으려던 사내 하나가 평생 지키려 했던 원칙을 스스로 깨고 말았지요. 안녕하세요. 할인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엽 어느 산골에 작은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과 강이 맞닿아 아침이면 물 한 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곳이었지요. 봄에는 진달래가 산등성이를 물들이고 여름에는 지푸른 나무들이 하늘을 가렸으며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강물 위로 떨어져 흘러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평화로운 고을이었지요. 그러나 그 평온함 아래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신분이 목숨보다 앞서고 체면이 진실보다 무거운 곳이었기 때문이지요. 이 고을 뒷산 깊숙한 곳에 낡은 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도윤이라는 약초꾼이 홀로 살고 있었지요. 도윤은 사람보다 풀과 나무를 더 믿는 사내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떠돌다 이 산에 정착한 뒤로 그는 오직 약초와 함께 세월을 보냈지요. 산삼의 향기를 맡으면 백보 밖에서도 그 위치를 알았고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는 눈은 그 어떤 의원보다 정확했습니다. 사람 일에는 끼어들지 마라. 이것이 도윤이 스스로에게 정한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마을에 내려가 약초를 팔 때면 언제나 필요한 말만 하고 돌아왔지요. 누가 아프다 해도 누가 죽었다 해도 그것은 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무렵 고을 한복판에 자리한 이씨 양반가에는 소연이라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소연은 20해 전 아직 젖먹이일 때 이 집에 팔려온 여인이었지요. 부모가 누구인지 고향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자라난 그녀는 말수가 적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언제나 고개를 숙인 채 자기 몫의 일만 묵묵히 해내는 여인이었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불을 지피고 해가 질 때까지 부엌일을 하다가 밤이 되면 창고 한켠에 놓인 거적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소연에게 삶이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씨 양반가의 안주인 정씨 부인이 갑작스레 쓰러지고 말았지요. 마님께서 쓰러지셨어. 부엌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침 수라를 들던 정씨 부인이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더니 그대로 상 위로 엎어진 것이지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원이 급히 불려왔고 사랑채에서는 대감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요. 대체 무슨 일이냐? 마님께서 왜 이러시는 게야? 의원은 부인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열이 높고 정신이 혼미하옵니다. 어떤 음식을 잘못 드셨거나 약을 잘못 따렸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옵니다. 그 말에 집안의 모든 시선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 약을 다린 것은 소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재를 고른 것은 소연이 아니었지요. 어젯밤 대감의 외동딸인 규수 은영이 부엌에 내려왔었습니다. 18살 꽃다운 나이의 은영은 효심을 보이고 싶어 어머니의 약을 직접 다리겠다 나섰지요. 그러나 약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창고에서 이것저것 꺼내다가 비슷하게 생긴 약재를 골랐는데 그 중에는 용량을 잘못 쓰면 독이 되는 부자가 섞여 있었지요. 아가씨, 이 약재는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소연이 조심스레 아뢰었으나 은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까지 것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닥치고 불이나 떼라. 누가 약재를 골랐느냐?
대감의 다그침에 소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은영이 창백한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가씨께서 약재를 잘못 고르셨다는 한마디면 자신은 벗어날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 순간 은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약을 잘못 따려 어머니를 해친 불효녀가 되는 것이지요. 양반과 규수가 그런 누명을 쓰면 혼처도 끊기고 집안의 체면도 땅에 떨어지며 은영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소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가 골랐사옵니다. 관아에 끌려간 소연은 혹독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었느냐? 지었사옵니다. 무슨 죄냐? 약을 잘못 타린 죄이옵니다. 곤장이 등을 내리칠 때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었지요. 그러나 소연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자신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것과 같았지요. 소연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몫을 내어주고 남의 짐을 대신 지고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여기며 살아왔지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었지요. 노비 소연은 주인을 해하려 한 죄로 유배에 처한다. 그러나 그 판결은 거칠애에 불과했습니다. 유배 중 사고사. 이것이 양반가에서 원한 진짜 처분이었지요. 살아있는 입은 언제든 진실을 토해낼 수 있으니까요. 죽은 자만이 영원히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2명의 장정에게 끌려 강가로 향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어두웠고 바람만이 차갑게 불어왔지요. 원망하지 마라. 이것이 내 팔자니라. 장정 중 하나가 툭 내뱉었습니다.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저 검은 강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으니까요. 퐁!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히고 사지가 얼어붙었지요. 그러나 소연은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져 갈 때 소연은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의 얼굴,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아버지라는 호칭, 그리고 평생을 남의 집 부엌에서 보낸 세월이 스쳐 지나갔지요. 손등에 낀 낡은 구리 반지만이 차가운 물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의 것이라 전해 들은 유일한 유품이었지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소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녘 강하류 어디쯤에서 도윤은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리지 않아 강물이 줄어든 탓에 평소에는 물에 잠겨 있던 강변 바위 틈에서 귀한 석창포를 발견한 것이지요. 도윤이 허리를 굽히는 순간 강변 갈대 사이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고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지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 일에는 끼어들지 마라. 평생의 원칙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러나 발은 이미 그 여인 쪽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목에 손을 대어보니 희미하지만 맥이 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여인을 업었습니다. 움막에 도착해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약을 다리던 중 여인의 손등에서 낡은 구리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숨이 멎는 듯 했지요. 그 반지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 자신이 목숨을 살려준 어느 여인이 죽어가며 아이의 손에 끼워주었던 바로 그 반지였지요. 사흘이 지나서야 소연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선가 약다리는 냄새가 났고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지요.
깨어났소? 움막 한쪽에서 한 사내가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거칠어 보이는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러나 눈빛만은 맑고 고요했지요. 여기가 어디이옵니까? 산속이요. 강가에 떠내려와 있던 것을 내가 데려왔소.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왜 강에 빠졌는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 묻지 않았지요. 소연은 그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호기심에 이것저것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내는 그러지 않았지요. 그때서야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10여 년 전 자신이 구했던 그 아이였으며 평생을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몫을 내어주던 사람이었음을. 열흘쯤 지나자 소연은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갈 곳으로 가시오. 어느 날 아침 도윤이 말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지요. 갈 곳이 없사옵니다. 도윤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힐 때 보았던 등의 상처, 손목에 오래된 흉터, 그리고 거친 손바닥.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그러면 여기 있어도 좋소. 다만 나는 할 일이 있으니 짐이 되지 않도록 하시오. 그날부터 소연은 움막 살림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불을 지피고 아침이면 밥을 짓고 낮에는 도윤이 캐온 약초를 다듬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연은 도윤을 따라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황기요. 기운을 돋우는 데 쓰이요. 이것은 당기요. 피를 맑게 하지요. 이것은 천궁이요. 머리 아픈 것을 다스리요. 도윤은 약초를 캘 때마다 짧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지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가파른 비탈을 오르고 좁은 골짜기를 지나고 때로는 절벽 같은 바위를 타야 했지요. 그러나 소연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도윤의 뒤를 따랐지요. 어느덧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통하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도윤이 기침을 하면 소연이 약을 다렸고 소연이 추워하면 도윤이 장작을 더 넣었지요. 한편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씨 양반과 노비가 죽었다더군. 유배 가다가 사고로 죽었다지 뭐야. 그런데 말이야, 그 노비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문도 있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소연이라는 이름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갔고 양반가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은영은 가끔 악몽을 꾸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빠지는 소연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지요. 그러나 아침이 되면 그것도 잊혔습니다. 양반가의 아가씨가 노비 따위 때문에 마음을 쓸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소연이 화롯가에 앉아 있을 때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는 않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사옵니다. 저는 이미 세상에서 지워진 몸이옵니다. 소연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자신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만약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양반가에서는 다시 자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도윤까지 위험해지지요. 여기서 이대로 살아도 되겠사옵니까? 소연의 물음에 도윤은 한참 동안 화롯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이 되지 않으면 된다 했소. 그날 밤 소연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어나고 계곡에는 얼음이 녹아 물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러나 소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곳에 더 있으면 이분께 피해가 될 것이다. 소연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보았지만 말리지 않았지요. 어디로 가시려 하오? 먼 곳으로 가려 하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짐을 싸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도윤은 한참 동안 소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가시오. 다음 날 새벽 소연이 움막을 나서려 할 때 도윤이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시오. 길에서 쓸 일이 있을 것이오. 보따리 안에는 말린 약초 몇 포기가 들어 있었지요. 황기, 당귀, 청궁. 도윤이 가르쳐 준 것들이었습니다. 소연은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은혜 같은 것은 없소. 처음에도 말했지 않소.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오. 도윤이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말해주었습니다. 소연은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발걸음을 멈추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산등성이를 넘고 골짜기를 지나고 그렇게 먼 곳으로 향했지요. 도윤은 움막 앞에 서서 소연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리고 소연이 떠난 뒤 도윤은 강가에 작은 풀무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은 무덤이었습니다. 이름도 새기지 않았지요. 그저 이름 없는 여인이 한때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소연은 먼 고을에 도착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에게 배운 약초 지식으로 의녀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지요. 이름도 바꾸고 과거도 지우고 그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씨 양반가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정씨 부인은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그의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집안에 불운이 끊이지 않았지요. 대감은 파직을 당했고 가사는 기울었으며 은영은 혼처를 찾지 못해 노처녀가 되어갔습니다. 저 집안은 저주받은 것이 분명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 노비가 억울하게 죽었다더군. 그 원혼이 저주를 내린 것이야. 소문은 퍼져나갔고 이씨 양반가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지요. 결국 그들은 그 고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은영이 집을 떠나기 전 홀로 울며 참회했습니다. 소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이미 늦었지요. 소연은 없었고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도윤이 움막 앞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을 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누군가가 있었지요. 달빛 아래로 한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도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이 돌아온 것이었지요. 이씨 양반가가 몰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사옵니다. 이제 저를 찾는 사람은 없사옵니다. 소연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 있어도 되겠사옵니까? 도윤은 한참 동안 소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 말했지 않소. 짐이 되지 않으면 된다고. 그 후로 두 사람은 산속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도윤은 약초를 캐고 소연은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고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옛날에 말없이 죄를 짊어진 여인이 있었고 그 사정을 끝내 묻지 않은 사내가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은혜를 따지지 않았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으며 그렇게 평생을 함께했다더라.
옛말에 대음무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은혜는 말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진정한 도움이란 화려한 말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묻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따지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이지요. 소연은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란 참으로 묘해서 그렇게 베푼 것들은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